광장 시작할게. 요건 1950년대 작품이야. 1950년대 6.25 전쟁 끝나서 포로 교환할 때 그때 그 상황이야. 작품 속 현재는 언제냐면 주인공이 이명준이야. 주인공 이명준이 인도로 가는 타구로해 배를 타고 있는 그 타구로해 호 배를 타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포로 교환 후에 이 이명준이 중립국을 택했거든. 그래서 타구로해를 타고 인도로 가는 그때 상황이 배경이고, 이때 인도로 가는 그 타구로 배 안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어떤 구성,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야. 자, 전체 줄거리부터 볼게. 이명준은 주인공이야. 이명준 이렇게 나오면 시점이 어떻게 되니? 3인칭이지. 여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누구의 시각에서 나오냐면 이명준의 시각에서 나와가지고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보여.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아니야. 주인공 시점은 아님. 누구의 시선에서 명준의 시선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시선에서 명준의 심리만 제시되어 있어. 그래서 마치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보인다. 명준이 아버지가 월북을 했어. 북한으로 넘어간 거야. 이때는 50년대 남북 이념 대립이 아주 심했지, 그지?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 친구 집에서 자라나는데 철학과 3학년이 된 거야. 3학년이 돼가지고 명준은 밀실만 치장하는 남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야. 남한 사회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럼 밀실이 뭘 밀실이 뭘 상징할까? 자유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야? 사회적 소통이 없는 그런 걸 밀실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남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월북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받기도 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 대해서 더 회의적 생각을 또 더 갖게 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는 애인 윤혜의 집에 방문하여 서러움을 달래지만 윤혜는 남쪽에 있을 때 애인이고요. 불온이 뭐냐면 이때 통치 권력에 맞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낙인 찍힌 거야. 왜? 아버지가 북한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뭐 하는 일마다 별 잘못이 없어도 끌려가 조사받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윤회를 남겨둔 채 월북을 하는 거야. 결국 이명준도 북한에 갔어.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모두가 평등한 사회고 모든 소득을 같이 나누고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북한도 역시 원하던 곳이 아니었어. 자기 아버지 굉장히 이상적인 혁명가, 인민을 다 먹여 살릴 것처럼 하던 그런 혁명가로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젊은 연인과 재혼해가지고 남한에서 하고 똑같이 부르주아 삶을 아주 이상적인 혁명가이면 어떻게 해요? 그 인민들하고 같이 고생을 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젊은 애인하고 같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또 실망을 하는 거야.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 있는 굉장히 공허한 광장과 같은 거야. 광장은 그럼 어떤 곳이라고? 획일화되고 자유는 없고 획일화되고 개인적 삶도 없는 거야. 개인적 삶도 없는 그런 공간인 거야. 그런 공간이라서 북한에서도 실망해. 어쨌든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
지식인이잖아, 이 사람은. 그래서 노동신문의 기자가 되었는데 부르주아적이라고 나만 물이 물었다 이러면서 비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공사장 인부를 장원하는데 이때 이제 공사 중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 이때 입원했는데 국립발레단에 속한 은혜가 이제 이문을 온 거야. 그래서 은혜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은혜는 명준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떠납니다. 예술제가 열리는 러시아로 떠나고 명준은 거기서 실망한 상태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 거야. 그래서 군대 인민군으로 자원 입대한 거지, 그지? 그래서 북한 장교가 되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가 다시 만난 거야. 북한 측의 애인 은혜와 다시 만난 거야. 그래서 명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간호병으로 참전한 은혜를 보며 명준은 다시 사랑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사랑을 느끼고 은혜가 임신한 상태에서 자기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죽어요. 그리고 명준은 포로가 되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거쳐 지금 판문점에 포로 송환위원회에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 장면이야. 판문점 포로 송환위원회. 그래, 너 어디 남쪽 선택할래? 북쪽 선택할래? 선택하는 쪽에 보내주는 거야.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 뭐 하는 거니? 탁구로호에서 중립국을 선택해가지고 탁구로호에서 가글을 해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이고, 이 부분이요 소설 전체 부분에서 절정 부분이고요, 다 해상하는 부분이야. 해상을 하는 거고, 지금 어디냐면 북한 측 심사장에 와 있는 거야. 북한 측 심사장에 와 있고, 방한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탁자가 있으면 설득자 5명 이렇게 설득하려는 사람, 북한 측 심사장이잖아. 그러면 이 포로들을 북한 잘 설득해서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5명이 앉아 있고, 5명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포로는 여기서 왼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포로가 써가지고 심사를 받는 거야. 자기 의사를 밝히는 그런 장면이야.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자, 있다. 그리고 현재형 시제, 말한다. 이렇게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 4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군 복을 입은 중공은 중국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고, 중국 공산당 대표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자, 누가? 이명준이.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왜 부드럽게 웃을까요? 자기 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지, 그지? 북한 측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야. 분위기를 형성해서 어떻게 해요? 자, 북한 측으로 회유하기 위해서고,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야. 마음은 벌써 중립국 딱 선택했어. 그래서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딱 잘라서 중립국. 이렇게.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북한이나 남한이나. 자, 이데올로기는 이념이지. 올로기 대립과 갈등에서 지금 선택을 받고 있어. 선택을 강요받음. 중립국 딱 잘라서 굉장히 단호한 의지로 중립국 딱 얘기하는 거야.
이 중립국은 뭘까요? 이 중립국은 이념의 차이가 없는 거야. 이념의 차이로 갈등하지 않는 곳이야. 갈등하지 않는 곳.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왜 서로 쳐다보냐면 뜻밖의 대답이야. 뜻밖의 대답이기 때문에 뜻밖의 대답이라서 서로 쳐다보고요.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잇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이렇게 명준이 있는 쪽으로 좀 앞을 내밀면서 말한다. 현재형이지.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자,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내밀고.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중립국도 자본주의 나라다. 자본주의 나라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곳이요 하면서 북측 설득 논리 첫 번째는 북측의 설득 논리 첫 번째는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고 있어.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고요. 그래도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자랑스러운 권리가 뭘까?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권리야.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왜 포기하냐? 그럽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어때요? 전체 서술의 특징 볼게. 이 강장의 서술의 특징은요. 첫 번째, 자, 현재형을 서술하지. 현재형 서술은 있다, 말한다. 그러면서 현재형 서술을 하면서 현재형 서술은 현장감을 높입니다. 현장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화와 행동 이주지.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시킨다.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시키는데 요거는 뭐야? 우리 보여주기지. 보여주기고 세 번째는 작중 상황과 거리를 둔 객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여주기니까 객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넘어갈게. 그래도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앉는다. 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앉는 거야.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 위한 연금 법령을 냈어.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하면서 두 번째 설득 전략이 두 번째 북측의 두 번째 설득 전략이 뭐냐면 혜택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하는 거야. 혜택을 제시하는데 그 혜택이 첫 번째가 뭐야? 자, 연금 법령 이게 혜택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터를 먼저 너 직장 줄게. 그러니까 혜택 두 번째. 그 다음에 인민 영웅이 될 것이다. 너는 오면 인민 영웅이 될 것이다. 혜택 세 번째. 그래서 너가 북한에 오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그래도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한다. 뭘 상의할까? 자, 설득하기 위해서 명준을 설득하기 위해 추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 제안을 하려 함.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은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게임수에 유혹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이게 이제 제국주의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 제국주의자들은 자 침략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이잖아, 그지? 남한과 유엔 측을 얘기하는 거야. 남한과 유엔 측에 간사한 게임에 빠져가지고 너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한다. 일체 보복 행위 하지 않을 것이다. 북측의 설득 논리, 북측의 설득 전략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거야. 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다. 동무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잘라가지고 중립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가 정호의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자, 그러면 왜 정호의 찬 눈초리일까요? 적대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는 우리 편이 아닌 거야. 적대감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이제 눈길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명준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고, 포기.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뭐만, 명준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한 말은 뭐뿐이야? 중립국. 이 한마디 뿐이지, 그지? 을 되풀이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다. 다른 천막은 어디야? 남한 측 장면을 지금 상상해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세워보고 있었다. 그 자리에 지금 상상하는 거야. 자신을 세워보고 있었다면서 여기서부터는요. 뭐냐면 명준이 남한 측의 설득자를 만나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야. 자네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자, 서울이니까 남쪽 출신임을 근거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지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한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은 가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건 누가 부인합니까? 가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은 뭘까요? 자, 민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이고, 이 모순은 어떤 걸까? 이 모순은 부의 평등, 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거, 그리고 정치적 혼란이야. 정치적 혼란을 얘기하고요. 모순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남측의 설득 전략, 자유가 있다는 거지. 자, 남측 설득 전략 첫 번째, 자유를 강조하지. 자유를 강조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념적으로 우위에 있다. 우위를 내세움. 그래도 중립국 그러는 거야. 다음에 넘길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타양 만리 이국당에 가겠다고 나서서 타양 만리 이국당은 어디 중립국이고, 여기서 인도를 얘기해.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립국. 그러니까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하면서 당신은 지식인이니까 너 할 일이 되게 많다. 남측의 설득 전략 두 번째, 지식인의 책임감을 상기시킵니다. 불러일으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설득자들 입장에서 남북한 다 마찬가지로 설득자 입장에서 본 명준의 태도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지. 그러면 마이동풍, 말기에 지나가는 바람, 또는 우이독경, 소의 경전을 읽어주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여풍가위, 귀에 스쳐가는 바람,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도 중립국. 자,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자, 종기가 낮다고 말이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것,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할 때 제 몸은요, 조국, 대한민국, 조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기가 낮다고 말이죠. 종기가 낮다고 몸을 없애버릴 수 없지 않냐. 이 종기는 대한민국의 가도기적 모습. 대한민국의 가도기적 모습. 아까지 뭐였지? 부의 편중과 정치적 혼란이지, 그지? 당신 한 사람 잃는 것은 10사람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래. 그러면 남측의 설득 전략 세 번째,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얘기하지. 인으로서의 사명감. 당신은 조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너 처음 봤을 때 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호감을 표현하면서요. 호감을 표현하면서 이제 자, 남측의 설득 전략 네 번째. 네 번째 뭐 하겠다는 거야? 개인적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개인적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 개인적 조력을 너 오면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 조력 제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장을 올려다본다. 이렇게 얘기해도 고개를 쳐들고 천장만 바라보는 거야. 기다 만득지, 그지?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야. 않겠다는 의지고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지기 말한다. 중립국. 말할 것이다. 요 말할 것이다.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 연필로 테이블을 툭툭 치는 거야. 자,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친다는 것은 자, 불만인 거야. 불만.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중립국만 외치니까 불만을 드러내는 거야. 그때 안전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돌아볼 것이다. 자,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말할 것이다. 돌아볼 것이다. 웃겠지. 다 뭐하니? 다 미래 시제 사용하지.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추측하고 상상하고 지금 남측에 가면 이런 모습이 벌어질 것이다. 요까지 있잖아. 요까지 지금 남측의 설득을 거절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제 북한 측 거기에서 북한 측 설득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야.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뒤로 벌떡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막 웃는 거야. 이 웃음은요. 실제 마음과 행동의 괴리를 보여주는 거야. 괴리, 이게 동떨어진 거 보여주는 건데, 실제 마음은 아주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실제 마음은 어떠냐면, 자,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지. 허탈감, 슬픔, 절망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인데, 막 웃잖아. 그지? 그럼 그 행동이 서로 맞지 않는 거야. 그런 괴리를 보여주는 거야.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 그의 웃음은 멋지 않았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라고? 자기 스스로 비웃는 자조적 웃음이야. 준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일. 이 바닷물은 바닷물이 아니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 이 바다는 이상적 이데올로기야. 남측이나 북측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 잘 살게 해주겠대. 그런 이상적 이데올로기가
자, 그 이념을 받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사람이 마시기는 바닷물이 아니고 한 사발의 물, 이념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현실이야. 실제적인 남측 북측 이 권력자들이 제공하는 것은 이상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실제적인 현실이고요. 준다는 것도 허황되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이데올로기는 허상이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바다는 뭐라 그랬어? 이상이지. 이상과 한 잔의 물. 현실. 그 사이에 놓인 꼴짝이야. 눈물과 땀과 피. 이상과 현실 사이에 놓인 꼴짝이와 눈물과 피와 땀. 이거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야. 이상은 그럴듯한데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너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괴리로 인한 고통이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 어딜까?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 누굴까? 이명준이지. 이명준 자신이지. 이 슬픈 한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과학은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마술은 허황된 이상. 허황된 이상.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자 권력가들이 엄청 이념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 이념의 허상만 내세운 남과 북의 권력자의 말.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 자, 이거는 정치적 음모야.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정치적 음모를 보인 거야.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그 이상을 쫓아갔다가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네. 낌새를 차리고 이념의 허상을 깨닫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 누구야? 이 이념의 허상을 내세운 남북한의 권력자. 남북한의 권력자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 이거 허상인 걸 안 바다의 난파자 누굴까? 이명준 같은 사람이지. 명준과 같은 인물. 난파자들은 그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들 누가 남북한 권력자들은 참모습을 안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못된 균은 뭘까요? 진실을 막기 위해. 진실을 막기 위해서 이거 허상인 걸 알면 사람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거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허상인 걸 깨달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라는 거야. 역사는 소구름으로 움직인다. 아주 천천히. 소구름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이야.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하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사는 그냥 보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학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 이게 현실이야.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 이게 이상이야.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얻는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은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은혜,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죽은 북한에서 사랑했던 애인이 죽었을 때 돛대가 부러졌대. 이명준의 삶에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삶의 의지와 희망을 잃었다는 것이고,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없는 난파꾼. 대일 없는 난파꾼은 누구야? 자, 대일 언덕이 없는 난파꾼 누구? 이명준. 명준이고요. 항구는 이상.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현실을 따라 이상은 버리고 현실을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삶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삶에서 한상 없는 삶, 이상이 없는 삶.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무서운 것은 이념의 허상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 중립국은 뭐? 이념의 대립이 없는 것, 이념이 배제된 공간. 자, 그리고 중략되고 펼쳐진 부채가 있다. 이제 부채가 어떠냐? 우리가 부채가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너무 못 그렸나? 부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여기가 지금 여기가 평평한 여기가 명준이 좋았을 때고, 점점점 이게 명준의 삶을 나타내는 거야. 이 부채가 명준의 삶이고, 넓은 부분 여기가 아주 좋았을 때고, 점점 명준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손잡이 있는데 이 부분 있지. 여기가 사북자리야. 지금 여기가 이 사북자리가 명준의 현재 위치야. 현재 위치고, 그래서 명준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야. 그걸 명준의 삶을 부채에 비유하고 있어. 펼쳐진 부채는요, 명준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 자, 부채끝 넓은 테두리, 넓은 때 제일 좋았을 때야. 철학과 학생. 자, 철학과 학생은 요거 남한에서의 명준의 삶이야. 남한에서의 삶. 대학생인 이명준이 그도 온다. 그땐 좋았어요.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서울대생이었어. 그래서 지식인으로서의 우월의식이 있는 거야. 우월의식이 있었고요.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경멸은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의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을 알고 있다. 정치엔 관심이 많은데 아버지의 얼북 때문에 그냥 관심 없는 척 하는 거야. 다음에 부채 좀 더 안쪽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더 좁은 넓이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윤혜 날 밀어줘. 이 윤혜가 누구야? 남쪽에 있을 때 애인이지. 남쪽에서의 애인이고요. 알몸으로 날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그리고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요거는 지금 어디 있냐면 월북하기 위해서 밀양하던 때를 상상하는 거야.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좋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얼북하고 조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러면서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얼북하는 거야. 그래서 밀양할 때 이제 어선을 타고 밀양하는 거야. 북한으로 밀양하던 때를 회상하는 거고 밀양하던 때를 회상하는 거고 조선인 꼴호즈는요. 이게 집단 농장이야. 소련의 집단 농장. 소련의 집단 농장이고 꼴호저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노래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를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이건 북한에서의 삶이겠지. 그러면 북한에서 삶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북한 사회의 실망한 모습, 북한 사회의 실망한 모습이 구겨진 바바리 코트 그리고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 이걸로 나타나는 거야. 은혜는 북한에서의 애인이지, 그지? 은혜가 기다리는 핫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자,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이 웃는 것은 비웃음이겠지. 비웃음, 자조적인 웃음.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행복과 희망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행복과 희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점점 줄어듦.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함께 있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요건 언제?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전쟁 중에 은혜와 만났을 때 전쟁 중에 은혜와 재회한 장면을 회상하는 거야. 장면을 회상하고 있고요.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요거는요. 요 구절은요.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은, 요거는 이상하 시인의 이상하의 나의 침실로라는 시가 있거든. 그 나의 침실로의 한 구절 인용한 거고,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가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손자리 있는 요 부분이라 했지, 그치? 아주 좁은 곳. 지금 현재 위치야. 사북자리, 이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런 부채의 사북자리에서 서 있다. 자, 가장 절망적인 거야. 현재의 처지가 절망적. 아주 이제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아주 좁은 데 있네. 이제 본인이 있다는 거야.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막다른 상황에 온 거야.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배를 따라서 계속 두 마리 새가 날아다니는 거야. 두 마리 새. 이걸 갖다가 명주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은 은혜와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따라오니까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 무덤 속에서 몸을 풀었다. 이거는 아이를 임신한 채 죽었다는 얘기야. 아이를 임신한 채 죽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보았다. 마스트는 갑판에 세운 수직 기둥이야. 갑판에 세운 수직 기둥이 마스트고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 은혜와 아이, 은혜와 딸.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 이 바다를 광장으로, 어떤 광장? 이 광장은요, 북한에서의 그 광장이 아니야. 자유와 사랑이 충만한 공간이야.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과 자유가 충만한 공간이야. 충만한 공간. 부채꼴 사북자리까지 뒷걸음친 그는 지금 핑그르러 뒤로 돌아본다. 제 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 푸른 광장이 어디야? 바다야. 바다고, 여기가 참된 공간이야. 이때까지 찾던 참된 공간이야.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흘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백기를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 하고 총까지 쏘려고 한 일. 자, 이건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고 총까지 쏘려고 한 일. 요거 뭐냐면 바다새를, 지금 이 두 마리 새 따라오는 바다새 있지. 바다새를 감시자로 인식하고요. 깨닫지 못할 때, 그전에는 감시자로 인식한 거야.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야. 불안감을
느꼈다는 거고, 무엇에 쓰였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 한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그래서 바다새를 은혜와 자식인 딸로 인식하는 거야.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명준이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 결심을 하는 거야. 명준이 결심한 후 마음의 평화를 찾은 거야.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그러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어서 활짝 웃는 거야.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시계를 보았는데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이른 시간인데 누가 문을 두드려. 그러면 뭔가 일이 발생한 거지. 누가 죽었을까? 자, 무슨 일이야? 석방자 한 사람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 석방자 한 사람, 행방불명된 석방자 한 사람 누굴까요? 이명준이야. 이튿날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가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새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중국 바다의 흉김을 헤치며 미끄러간다. 자, 한 사람의 손님, 이 사람 누구야? 이명준이지. 이명준이 자살한 거는 아무렇지 않은 거야. 명준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음. 흰 바다새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흰 바다새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요. 흰 바다새는 명준의 의식의 투사물이야. 명준이 의식한 거지, 그지? 의식의 투사물이고,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마스트 아까 제 갑판에 세운 기둥이라 했지. 그 언저리 바다에도 없고요.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여기까지가 광장 내용이었고요. 우리 정리해보자. 뒤로 넘기자. 이거 장편 소설이야. 우리 장편 소설에 절정하고 결말을 보는 거야. 결말을 본 거고요. 사회소설.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 나타난 50년대 사회의 모습이 나타난 사회소설이고, 그리고 조국 분단을 그린 소설이지. 분단의 비극이지, 그지? 성격은요, 이명준의 생각이 쭉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관념적, 그리고 철학적 행복, 삶, 자유 이런 걸 생각해보게 하지, 그지? 그리고 해고적, 과거 해상이지. 시간적 배경은 8.15 강복에서 6.25 전쟁까지, 6.25 전쟁 종전까지가 여기는 해상이야. 이명준의 해상 부분이고, 자, 실제 부분은 타고르 호 위에서 이틀간 요거는 실제. 그리고 공간적 배경도 남한과 북한은 해상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해상이고요. 그리고 인도양, 타고르 배가 지금 인도양을 건너고 있거든. 요게 실제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마치 뭐처럼 이명준이 1인칭으로 나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처럼 보인다. 그리고 제재는 분단 상황이지. 분단 상황과 그리고 이념 대립. 그리고 주제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뭐야? 이념이야. 이데올로기 갈등 속의 바람직한 삶과 바람직한 삶이 뭐야? 자유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 자유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 소통도 있는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룬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고 거기에 대한 사회에 대한 추구. 그 다음에 전체 구성은 발단은요. 명주는 열북한 아버지 때문에 끌려가 고초를 겪다가 결국 명준도 북으로 넘어갑니다. 월북하고요. 정계는 명주는 북한 사회에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적인 사회일 줄 알았는데 거기 또 왜곡된 이념이 있고요. 이념과 그리고 부자유에 대한 한면을 느끼고요. 위기는 명주는 6.25 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전하나 애인 은혜를 잃고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본 부분은 절정 결말 부분. 명주는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될 때 남과 북이 아닌 어디를 선택해 이념의 대립이 없는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명주는 중립국인 인도로 가는 탁오로 호에서 바다로 투신하면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자, 우리 포로 수용소에서 자, 남측과 북측의 설득 방식 한번 볼게. 자, 중립국 역시 자본주의 국가다. 거기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거린다. 뭘 나타냈어?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참전 용사들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인민 영웅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너 자본주의 사회에 있을 때 제국주의에 그때 꼬임에 빠져가지고 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일체 보복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불안감을 제거해주는 방식을 택하지. 그 다음 남측의 설득 방식 보면요. 자유가 소중하다.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념적 우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념적 우위를 제시하고 있고 제 나라보다 나은 곳 없다. 위기에 처한 조국은 지식인인 명준을 필요하다. 그러면서 조국애를 강조하고 지식인을 잃는 것은 민족의 손실이다. 너 한 사람 잃는 것이 무식한 사람 10명을 잃는 것보다 더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지식인인 명준이 민족을 위해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지식인으로의 사명감에 호소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 내보다 나이가 적은데 너 동생처럼 여길 것이다. 내가 개인적 조력을 제공해 줄게 하면서 개인적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자, 그리고 부채와 사북자리는요. 부채는 자, 부채 이렇게 생겼는데 요 밑에 요 자리 여기가 사북자리지. 그죠? 여기가 사북자리고요. 부채는 삶의 터전이야.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명준의 삶 모습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전체를 나타내고 여기 넓었던 부분은 좋았을 때고 점점 좁아지면서 명준의 삶이 점점 안 좋아지지. 그치? 그리고 사북자리는요. 명준의 현재 처지야. 현재 처지가 발 디딜 한 틈 없이 좁아진 거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극한점이자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투신하지 그지? 전환점을 의미한다. 두 마리 새는 자 은혜와 북한에서 사랑하던 은혜와 딸을 표상하고 명준의 의식의 투사물이야. 의식의 투사물. 의식이 들어간 거야. 명준의 생각이 그게 들어간 거지. 시간이 흐르면서 바다 새들에게서 은혜와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딸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항해하던 내내 동행하던 바다새가 명준의 자살 이후 어디론가 사라진 거야. 생각이 투사된 거야. 끝까지 명준 자신을 따라다니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야.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자, 두 마리 새들의 의미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 자, 강장과 밀실의 의미 볼게. 광장은요, 사회적 삶의 공간. 다 이렇게 훤하게 다 뚫렸잖아. 그지? 삶의 공간이고, 공동체의 이념을 중시하는 곳이야.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는,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고, 밀실은요 막혀있는 곳이지. 그지? 개인적 삶의 공간이고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곳이야. 개인이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야. 그러면 강장은 어떤 사회? 북한을 얘기하고 밀시는 남한을 얘기하는 거야.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사결정이 사회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개인의 자유가 부재한 거야. 없고요. 자, 남한 경우에는 겉으로는 자유가 넘치는 것처럼 보여져. 근데 사회적 소통이 여기는 부족한 거야. 결여되었고요. 자, 명준의 선택이 갖는 의미. 명준은 중립국행을 선택했지, 그지? 남북한 사이 어느 쪽에서도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념의 갈등이 없는 공간인 중립국을 선택하였고, 그러다가 바다로 투신하지. 중립국으로 가는 것도 역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광장과 밀실이 조화된 공간이 어디냐? 바다야. 푸른 광장으로 표현되어 있지. 그래서 바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남한도 북한도 이상적인 곳이 아니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